안녕하십니까. 스피노자의 정치론을 계속해서 강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론을 읽고 있는데요.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내용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가들은 그 반대로 인간을 염려하기보다는 인간을 속인다고 여겨지며 현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활하다고 평가받는다. 자,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 그렇게 평가하죠. 저 사람들은 우리를 염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속인다. 저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교활한 놈이다. 뭐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피노자는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과 대비해서 정치가들을, 정치학자가 아니라 정치가, 여기서 일부러 이제 정치인을라고 번역하지 않고 정치가라고 번역했습니다. 보통 정치인과 정치가를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좀 훌륭한 정치인을 정치가라고 표현하죠. 반대로 그냥 고만고만한 정치적 인물들을 정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치가라고 굳이 좀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 정치가들을 지금 편들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편드느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현실 속에 없는 것을 지어내거나 상상해서 그 현실을, 그 상상, 자신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이상을 현실이 쫓아오지 못한다고 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정치가들은 경험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경험이 그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인간이 어떠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바로 그 경험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실과 당위를 구분했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그것이 마치 타락한 것 또는 뭔가 변질된 것 또는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그런 식의 이분법이나 그런 식의 프레이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경험이 정치가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준 것은, 자, 잘 들으세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악덕도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에 1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철학자들은 기껏해야 윤리학 대신 풍자소설을 썼고 실제에 적용될 수 있는 정치학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들은 기껏해야 키메라라고 여겨질 법한 정치학을 또는 유토피아나 시인들의 저 황금시대에 실천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정치학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유토피아. 자, 유토피아 소설이나 유토피아 영화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과거의 유토피아, 16세기, 17세기의 유토피아는 그 당시에 이제 막 대항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항해라고 하는 경험에 근거해서 뭔가 외딴 섬,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섬에 갔다 온 사람 또는 도착하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토피아, 이상향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8세기, 19세기에 산업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점점점 세상이 발전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면서 이제 이상향은 이 시간대의 공간적으로 어느 곳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미래의 어느 곳으로 상상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유토피아라는 거는 뭐 몇 년 후, 또 몇십 년 후, 몇백 년 후 이런 식의 상상이죠. 왜? 세상의 기술이라는 것이 계속 발전하니까 그 가만히 시간만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유토피아적 발상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20세기에 들어서는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생각이 등장해요. 자, 유토피아 무슨 뜻인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디스토피아입니다.
좋은 이상향이 아니라 뭔가 안 좋은 상태, 이걸 이제 디스토피아라고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이런 거겠죠. 자, 1984는 그 이전에 작성된 소설이죠. 쓴 소설인데 1984년쯤 되면, 그 정도 미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한 거예요? 멋진 신세계가 펼친다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를 빼앗기고 인간이 감시당하고 기술의 발전의 결과로 오히려 인간이 부자유스러워지는 현실을 상상한 거예요. 암울한 현실을 상상한 거죠. 그래서 미래가 좋은 세상, 장밋빛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잿빛 미래, 어두운 미래, 이렇게 상상되는 거죠. 그런 것을 디스토피아라고 얘기해요. 자, 한동안은 이런 디스토피아 문학이 많이 나왔다면 20세기 후반에 가서는 이것들이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퀄리브리엄. 유명한 그 남자 영화배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영화, 또 그 외에도 여러 디스토피아 영화를 보면 대체적으로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인간적인 속성을 없애야 비로소 세상이 완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퀄리브리엄 외에도 가타카라고 하는 공상과학 영화가 있는데요. 다 이제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세상을 더 완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욕구에 근거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속성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를 들면 가타카의 경우에는 유전 형질 중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유전 형질을 없애고 좋은 유전 형질만으로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공적으로 좋은 유전자만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 취급을 받고, 반대로 자연적으로 사람들끼리 교합을 해서 애를 낳아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뭔가 문제가 있는 인간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숨기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인 척 행세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돼요. 자,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부정하는 시각이죠. 또 아까 얘기했던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 세계에서는 미래에 모든 인간이 의무적으로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지하 세계에는 그 약 먹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인간적 감정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온갖 문화적 요소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간직하고 있어요. 그 예로 영화에서 의미심장하게 나오는 것이 음악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저항하는 사람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출동한 경찰관, 그 사람들은 감정이 없어요. 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도 감정에 의해 교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감정을 제거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 제거할 수 없다면 약물을 먹어서라도 그것을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지상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럼 사람들이 묻죠. 너 계속해서 약 먹고 있니? 의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스토리의 끝에 가서는 사실 그 경찰관도 그의 자녀도 약은 먹지 않고 있지만 먹은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실이 발각이 되면 처형되죠. 자, 핵심은,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핵심은, 과거의 유토피아는 현실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생각 때문에 그것이 사라져 있는 이상적인 상태를 상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술을 인간이 가지게 되면서 실제로 그 유토피아를 실현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하기 시작을 했죠. 혁명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또는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디스토피아 문학을 쓴 사람들의 생각은, 주장은 무엇이냐? 그 결과는 오히려 인간의 파괴라고 보는 거예요. 즉 인간의 부정적 속성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속성인데, 그것을 마치 죄악시하면, 그래서 사람이 그걸 극복해야 하고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실제로 어떤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더 끔찍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 사회는 로봇들의 세상이고 어떤 기계들의 세상이지 인간들의 세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이것이 디스토피아 문학이 주장하는 바라면 지금 스피노자가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험이 정치가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악덕도 있으리라는 것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악덕을 없애겠다고 하다가는 인간마저 없애게 된다는 거예요. 자, 20세기 후반부에 또는 초반부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어떤 악덕을 없애겠다는 명분하에 사람을 죽인 역사예요. 자, 바로 이런 것을 전체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스피노자는 이미 그런 위험성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유토피아적 사고방식이 결국은 디스토피아를 낳을 거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거죠. 왜?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스피노자는 그럼 인간의 어떤 이른바 악덕이라고 하는 것을 훌륭한 덕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악덕이 있다면 미덕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악덕을 미덕으로 만드는 방법은 정치적 기술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악덕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울 텐데요. 이 책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치가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배웠어요. 터득했어요. 어떤 기술을 터득했냐? 이성보다는 두려움에 의해 더 많이 이끌리는 인간을 훈련할 때 사용하곤 하는 기술을 가지고 인간의 악행을 예방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건 스피노자의 정치학의 대전제에 해당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악덕도 있으리라. 이것도 스피노자의 대전제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이성보다는 두려움에 더 많이 이끌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성보다 정서에 의해 더 많이 이끌린다. 자, 스피노자와 사랑, 제 강의 동영상을 본 분들은 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정서라는 것은 긍정적 정서도 있고 부정적 정서도 있어요. 지금 방금 인용문에서 나온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 정서라면 기쁨, 이런 거는 긍정적 정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스피노자의 주장은 이성이 아니라 정서에 의해 이끌린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비교급이죠. 이성보다는 정서에 의해 더 많이 이끌린다. 물론 우리는 나 자신을 이성을 통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내 삶을 이끌면 좋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고 노력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는 것이고 동시에 또 종교적인 생활도 하는 거고 또 수련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단 나 자신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사람이 그러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이성이 이끄는 삶이 더 좋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성보다는 우리가 정서에 의해 더 많이 이끌린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인간을 훈련할 때 보통 뭘 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 자, 강아지나 뭐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람, 어린 아이들을 기를 때도 그렇고 다 어떤 식으로 훈육 하나요? 가르치나요? 너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무엇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매 또는 혼내는 것 또는 어떤 처벌을
두려워하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서 말로 조근조근 설명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효하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100% 이것 빼고 이것만으로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죠. 자, 동물은요, 이성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과, 개통령이 개를 훈련시킵니다. 물론 옆에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입으로도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안 돼 라고 말도 하지만 기본적인 논리는 뭐예요? 개의 정서적 작용에 영향을 주는 거죠. 혼내기도 하고 또는 음식을 먹을 걸 주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죠. 말을 한다고 해서 개와 토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이것도 결합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성만으로 인간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성보다 정서에 의해 더 많이 이끌리기 때문이죠. 자, 정치가들은 이것을 옛날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17세기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이미 2000년 전 기록된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되니까요. 더 길게 잡으면 3000년, 뭐 유대인 또는 뭐 이집트인들의 역사까지도 있죠. 그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정치를 했던 사람들, 왕들이죠. 또는 통치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스렸냐? 정서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두려움에 더 많이 이끌리기 때문에. 그래서 형벌이라는 수단을 이용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그것이 유효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때는 굉장히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명화하면 할수록 우리는 처벌보다 설득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성적인 능력에 더 많이 기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정치가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배운 기술, 즉 이성보다는 두려움에 의해 더 많이 이끌리는 인간을 훈련할 때 사용하곤 하는 기술, 폴리티컬 테크닉이에요. 그 기술을 가지고 인간의 악행을 예방하려고 노력할 때, 자, 법은 또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세 가지 기능. 제가 이 수업은 TMI예요. 이해해 주세요. 자, 제가 쓴 책 테러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형벌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응보의 기능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런 말도 있나요? 이에는 이, 뭐 이런 표현 쓰죠. 그게 바로 응보예요. 누군가가 얼마짜리를 훔쳐갔으면 그걸 다시 배상하게 하는 뭐 이런 식이죠. 또 누구를 어느 정도로 때렸으면 마찬가지로 때려서 처벌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응보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방이에요. 뭐냐면 누군가를 처벌함으로써 그 처벌받는 모습을 남들도 보게 해서 추가로 그런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N번방 사건 엄청나게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죠. 자, 이런 사건을 볼 때 처벌을 해야 된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요. 자, 여러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응보예요. 그 사람들이 한 짓에 대한 정확한 대응적, 보상적 응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되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응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자유를 박탈하거나 뭐 심한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형이 없으니까 죽일 수는 없고 뭐 마음 같아서야 뭐 그 사람들이 그 피해자들에게 행한 것처럼 뭐 그런 능력도 주고 뭐 수치심도 느끼게 하고 막 괴롭히고 싶고 이렇게 응보적으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자유주의적인 국가가 아닌 곳에서는 여전히 응보형이 많이 남아 있지만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 응보의 성격은 낮아지고 반대로 예방의 성격이 강해져요. 뭐냐? 중요한 거는 그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한데 유사한 범죄가
추가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은 뭐 속 시원하게 처벌했는데 유사한 범죄가 계속 나온다면 그건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적 기능에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벌 100개라는 말도 있는 거죠. 한번 처벌할 때 그걸 통해서 더 큰 교훈을 남기는 거예요. 이 한 번만 더 비슷한 죄를 저질렀다가는 아주 뭐 패가망신하고 죽겠구나, 이런 겁을 먹고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히 이제 문명사회로 가면 갈수록 교화적 성격이 강해져요. 뭐냐면 범죄자의 범죄 행위는 밉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걸 솔직히 우리가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특히 N번방 가해자의 경우에 반성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죄는 밉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평범한 일반적인 범죄를 상상해 봅시다. 실수로 저지른 죄, 또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잘 못 배워서 그런 사람이 있다, 뭐 생계형 범죄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응보의 처벌도 해야 되고, 추가적인 그런 도둑질을 못하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적 기능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형벌의 세 가지 기능이에요. 자, 지금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형벌에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정치가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성보다는 정서에 의해 더 많이 이끌리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죠. fear. 우리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 나를 해할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는 경제적으로 내가 실업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누가 날 때리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막 도망간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인간의 속성을 이용해서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즉 악덕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나쁜 짓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정치가들은 이미 깨닫고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벌을 통해서 응보도 하지만 동시에 예방, 두려움에 더 많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인간의 악행을 예방하려고 노력할 때, 자, 그렇게 해서 막 그런 처벌, 형벌이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해서 인간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할 때 마치 종교, 특히 신학자들의 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왜요? 종교와 신학자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또는 뭔가 좋은 말을 하죠.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최고 권력이 공적인 업무를 사인을 구속하는 도덕의 규칙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 사인을 구속하는 도덕의 규칙. 자, 사인을 구속하는 도덕의 규칙이라는 건 뭔가요? 자, 우리가 자식을 가르칠 때 자식한테 하는 대부분의 좋은 얘기들이 사인을 구속하는 도덕의 규칙이에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또 거짓말하면 안 되고, 항상 정직해야 되고, 또 뭐 있을까요? 성실해야 되고, 나누고, 이런 얘기들, 우리가 좋은 얘기들 할 수 있죠. 사인, 우리가 프라이빗 퍼슨으로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치를 하고 그렇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엄밀하게 보면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순진한 생각이에요. 왜?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남북관계, 또는 남북관계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특히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국제 질서에서 그런 모습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국가 간에 우리가 공격할 능력이 없어도 공격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그건 굉장히 영리한 행동인 거죠. 또 실제로 전쟁이 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언제든지 한판 붙을 생각이 있는 것처럼 엄포를 놓는 것, 그것이 거짓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떤 지금 이 외교적인 협상을 할 때 지금 미국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관련해서도 협상이 아직도 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무슨 FTA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거 체결할 때도 협상 상대자 국가의 대표들과 협상을 오랫동안 해요. 그럼 그럴 때 협상을 하러 간 사람들이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나 우리가 원하는 바 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거기서는 반대로 얘기하죠. 자, 상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이 믿지고 판다는 말은 다 기본적으로 거짓말이란 얘기하죠. 깎아주세요. 그러면 깎아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이 돈 받고 내가 이 물건 팔면 손해보는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손해가 아니라 이윤이 좀 덜 남을 뿐인 거죠.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부풀려서 붙여놓고 깎아달라는 걸 예상해서 깎아주는 척 하면서 기분 좋게 파는 것. 이것도 상인들의 영리함이에요. 그렇죠. 영리함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식으로 파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일단 반값을 부르고 거기서부터 흥정을 해서 올라가서 어디선가에서 우리가 접점을 찾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쁜 사람 또는 거짓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17세기에 매우 상업적인 네덜란드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식의 상업적 감각, 그것이 또한 국가 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가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그래 왔어요. 다만 신학자들, 종교인들 또는 철학자들이 마치 그것이 무슨 악덕인 것처럼 묘사해 왔는데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그건 사인을 구속하는 도덕의 규칙일 수 있지만 private person이에요. 그런 사인을 구속하는 도덕의 규칙일 수는 있지만 공인을 구속하는 규칙일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공인은 나 이외의 여러 사람의 목숨과 생명과 재산과 안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 수업에서 얘기했나요? 다른 수업에서 얘기했나요? 아마 정치학 수업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자, 막스 베버의 말을 빌리면 사인을 구속하는 규칙은 일종의 신념윤리예요. 막스 베버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구분해요. 그리고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은 신념윤리보다는 책임윤리다 이런 말을 해요. 막스 베버가 쓴 소명으로서의 정치 또는 직업으로서의 정치, 이게 이제 같은 말인데 번역이 둘 다 될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Politics as vocation. vocation이라는 말은 직업이란 뜻도 있지만 동시에 부름받았다, 소명이다 이런 말 뜻도 있기 때문이에요. 신념윤리, 책임윤리를 구분하고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옳다고 믿는 그 신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대표하는 자기의 유권자들 또는 뭐 대통령이라면 국민 전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사인의 신념을 때로는 배신하면서도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럴 때에는 나 자신은 설령 정직하고 싶더라도 진실만을 말하고 싶더라도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거짓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사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때의 거짓말과는 다른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사인으로서 거짓말을 하는 행동과 공인으로서 하는 거짓말을 구분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말 바꾼다고 해서 거짓말했다? 그건 굉장히 좀 약간 잘못된 비판일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말 바꾸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말을 바꿨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것만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한 거죠. 자, 스피노자는 바로 정치가들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구속하는 도덕 규칙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고 만약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그건 뭔가 정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자, 스피노자는 51쪽 맨 윗줄입니다. 정치가들이 철학자들보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훨씬 더 적절하게 썼다. 오랫동안 그런 아주 적합한 얘기들을 써왔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다. 왜? 그들은 경험을, experience를 스승으로 삼았기 때문에 실제, practice, 실제로부터 동떨어진 것은 가르치지 않았다. 자, 정치에 대해서 의미 있는 어떤 것을 배우고자 한다면, 정치와 관련해서 효과적인 것을 배우고자 한다면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로부터 배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정치적 지혜를 습득하고 실천해온 정치가들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 얘기예요. 본인도 그런 정치가들의 경험을 취합해서 정리해서 그곳에서 엑기스를 뽑아서 정치적으로 유효한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자, 경험을 스승으로 삼았다. 자, 3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전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인간이 화합하여 살기 위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국가를 그리고 다중을 지휘하는 데에, 즉 일정한 한계 안에 가두는 데에 이용할 수단들을 경험이 이미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자, 스피노자는 경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보통 철학사에서 스피노자를 합리론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건 윤리학이라는 책만을 보고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학이라는 책을 보면 스피노자는 경험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정치와 관련해서는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할 텐데요. 어쨌든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이미 경험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뭘? 국가의 종류. 자, 이 책에서 다루는 국가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예요. 뭐예요? 군주국가, 귀족국가, 민주국가. 이 세 종류의 국가, 그 외에 뭐 크게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인류 역사 한 2000년 보니까 대개 이 세 종류 중에 하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요. 전 세계는 민주국가거나 왕정이거나 또 민주국가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상 귀족국가이거나 정말로 민주국가이거나 이런 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귀족국가와 민주국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웬만한 것은 정치와 관련해서 웬만큼 중요한 지식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지금까지 2000년 넘게 3000년 넘게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엄청난 것을 내가 공부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 다 어리석다, 이런 얘기예요. 경험이나 실제와 모순되지 않으면서, 자, 스피노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경험과 실제죠. experience and practice. 이것과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학적 주장을 누군가가 하는데 그것이 경험과도 일치하지 않고, 경험이란 건 뭐예요? 지금까지의 쭉 관통되어 온 거죠. experience하고도 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실제, 현재, 현실 또는 실천, 사람이 실행할 수도 없는 거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정치적 토론을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제가 지난 시간에 황당한 예지만 인간에게 나르라는 법을 만든다, 뭐 이런 게 지켜질 수 없다는 거죠. 왜? 경험에도 부합하지 않고 실천, 실행, 실제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것을 경험이나 실제와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지금껏 시도된 적도 없고 경험된 적도 없는 어떤 것에 생각만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 말은 웬만큼 경험과 실제와 모순되지 않는 것은 이미 다 시도되었고 이미 다 경험된 바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혼자서 머릿속으로 짱구 굴리면 뭔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왜? 중요한 거의 모든 것은 경험과 실제와 모순되지 않는 것은 거의 전부 다 이미 다 시도되었고 이미 다 경험되었고 다 기록되었어요. 책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인간은 그 어떤 공동의 법 밖에서는 살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그 공동의 법과 공적인 업무는 매우 예리한 사람들에 의해 예리하다라고 제가 옮겨놨는데요. 예리하다, 영리하다, 어쨌든 긍정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그들을 교활하다고 평가한다. 또 영리하다고 평가하기도 하죠. 자, 스피노자는 이걸 영리하다고 보는 쪽인 것 같아요. 즉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을 스피노자는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주 저놈 교활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매우 예리한 사람들이 이미 현실을 다 꿰뚫어 봤고 경험에 부합하고 실제에도 부합하게 다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왔다는 거예요. 공적인 업무, 국가의 일은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일을 사람들의 호의나 사람들의 선한 마음에 기대서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죠. 다 네 맘 같은 줄 아냐 이런 말 하는데 내가 선한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고서 좋게만 행동할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뭔가 공공의 업무를 처리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공의 업무는 나의 운명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운명도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의 운명도 다 함께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회에 공통적으로 유익할 수 있지만 기회나 우연히 아직 가져다 주지 않았고 자기들이 공공의 업무에 주의하고 안전을 염려하는 인간이 아직 보지 못한 어떤 것을 우리가 고안해낼 수 있다고 믿기는 매우 어렵다. 자, 자기들의 공동의 업무에 주의하고 안전을 염려하는 인간. 자, 인간의 속성이 어떠해요? 지 안전을 염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공동의 업무에 주의한다는 거죠. 자, 인간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자기의 안전을 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공공의 업무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안전하기 위해선 경찰력이 튼튼해야 되겠죠. 제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튼튼해야겠죠. 제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철저하게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제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또 잘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되겠죠. 자, 출발이 어디예요? 자기의 안전을 염려하는 그 본성이에요. 그 본성에서 비롯해서 사람들이 뭘 해왔느냐? 법도 만들었고 그 법에 근거해서 사람들의 정서를 이용해서 예방도 해왔고 그렇게 해서 처리해왔다는 거예요. 공공의 업무를. 역사적으로 쭉. 그럼 그 사람들이 오죽 잘 찾아냈겠느냐는 거예요. 경험에 부합하고 실제에도 부합하는 지식을. 그것을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서 교훈을 얻어서 현재에 부합하게 실제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다 무시하고 무엇인가를 혼자서 고안해내려고 하는 유토피아적 사고는 결국 디스토피아로 귀결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유토피아적 사고방식은 결국 디스토피아로 귀결된다. 자, 그래서 4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정치학의 마음을 쏟았을 때 나의 의도는 내가 의도한 것은 그 어떤 새로운 것이나 들어보지 못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난 뭘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스피노자는 정치학의 마음을 쏟았어요. 제가 이제 서론을 언급하면서 인생 말년에 참 마음이 아프죠? 44살의 인생 말년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보다도 이제 한두 살 어린 나이인데
그때 정치학에 마음을 쏟았을 때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지금까지 모든 예리한 영리한 사람들이 적어 놓은 것, 그것이 경험에 부합하고 실제에도 부합하는 거죠. 바로 그것들을 확실하고 의심할 바 없는 방법으로 증명, demonstration, 증명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였다. 다시 말해 인간 본성의 조건 자체에서 도출하는 것이었다. 인과적으로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성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이었다.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이런 논증적 방식이라서 뭔가 없는 얘기를 꾸며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런 정신은요 공자하고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참 옛날 사람이죠. 2500년 전 저의 79대 할아버지입니다.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술이부작 써야 될까요? 서술한다고 할 때의 술, 제가 요즘 한문을 잘 못 써요. 술은 자신이 없어요. 나는 단지 서술할 뿐이지 제서술할 뿐이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공자는 이미 2500년, 우리로부터 2500년 전이면 굉장히 먼 옛날이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그 옛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웬만한 건 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 파악했고 실제 뭐가 부합하는지 여부도 다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2000년 앞선 2500년 전 기원전 5세기에 공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보다 앞선 시대에 이미 웬만한 건 다 지혜가 다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었는데 춘추 전국시대 노나라 사람이었는데 자기 앞선 세대의 주나라의 왕, 그 사람을 이제 주공이라고 부르거든요. 주나라의 왕. 그 주공이 이미 엄청나게 훌륭한 통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통치와 관련된 온갖 지혜가 이미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재서술할 뿐이지 새롭게 만들어서 내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비슷하죠. 이거는 일종의 이제 수사이기도 해요. 내가 자기가 하는 말을 보편 타당한 것으로 이제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적인 면도 있고, 그러나 동시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측면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증명하려고 했을 뿐이다. 자, 이 학문과 관련된 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학문과 관련된 것을 수학적인 것을 탐구할 때와 똑같이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탐구하기 위해, 자,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막 정서가 막 기쁘고 슬프고 일어나요. 물론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뭐 답답하고 화가 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인간사를 볼 때는 화가 나죠. 예를 들어 지금 4월 15일에 곧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데 선거판을 보고 있으면 막 화가 날 때도 있을 거예요. 못마땅하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가 드러나요. 그런데 수학 문제 풀 때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도 않고, 수학 문제를 잘 풀려고 뭐 노력을 하고 잘 안 풀리면 뭐 답답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 사회를 볼 때 생기는 마음과는 다른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것을 스피노자는 영혼의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적인 것을 탐구할 때와 똑같은 객관성, 중립성, 거리감 이런 거죠. 바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탐구하기 위해 정치를 그렇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탐구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 인간의 행위를 비웃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다만 이해하는 것에 세심히 신경 썼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정치학을 배우고 있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400년 전에 정치학을 공부하고 정치에 대한 글을 쓴 스피노자를 통해 정치학을 배우려고 해요. 배워야 될 때 어떤 자세를 먼저 배워야 될까요? 정치를 우리가 비웃지 않고, 인간의 행위를 비웃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다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정치학을 연구하는 매우 중요한 자세예요. 그러므로 나는 인간의 정서들, 아까 얘기했죠?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사랑, 미움, 분노, 질투, 명예심, 동정심,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마음의 움직임들. 자, 정서란 뭐냐? 마음의 움직임들이에요. 아니미 코모치오네스. 모션이란 단어가 이 안에 들어있죠. 우리 안에, 자, 이 책의 맨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정서들이 컨플릭트, 막 갈등을 일으킨다고 얘기했죠.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막 이렇게 움직임, 동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정서예요. 정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질투했다가, 뽐냈다가, 또 누구를 막 가엾어 했다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죠. 바로 이런 움직임들, 이것이 바로 곧 정서인데, 이 정서를 어떻게 관찰해요?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악덕으로서가 아니라, 바이스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으로 고찰한다. 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자,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은, 또는 정치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우리가 정치라는 현실을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악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속성, 사라질 수 없는 고유한 속성으로 간주하고 관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다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비웃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결국 디스토피아로 오히려 가게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이 없는 유토피아를 상상하고 꿈꾸고 심지어 실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는 디스토피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서들은, 자, 엄청나게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더움, 차가움, 폭풍, 천둥 같은 것들이 공기의 본성에 속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 속한다. 자, 기상예보관이 천체를 관측하고 기상을 관찰해요. 비구름이 옵니다. 비구름이 갑니다. 비가 옵니다. 소낙비가 옵니다. 보슬비가 내립니다. 눈이 옵니다. 기온이 몇 도로 올라가고 몇 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저기압이고 고기압이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심지어 예측도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설명할 때 막 화내고 울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뽐내고 질투하고 이러나요? 안 그러죠. 비웃고 한탄하고 저주하지 않아요. 다만 이해하려고 신경 쓰죠.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왜 이렇게 움직일까? 이해했으면 어디로 움직일까 예상할 수 있죠. 자, 이런 마음으로 정치 현상도 관찰해야 된다. 인간의 행위도 관찰해야 된다. 그 모든 것은 필연적이며 원인을 가지는 것이다. 일정한 원인을 가지는 것이다. 물론 불편해요. 비가 오면 불편하죠. 몸이 젖으니까. 눈이 오면 또 불편해요. 이건 우산 쓰기도 그렇고 벗기도 그렇고, 또 저기압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두통도 와요. 또 날씨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춥고 덥고 기타 등등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현명하냐? 아니라는 거죠. 더우면 옷을 얇게 입어야 되는 거고, 추우면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 거고,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되는 거고, 또 눈이 오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관련된 필요한 신발들을 신어야 될 것이지,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필연적이고 일정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무지무지 멋진 문장이에요. 이런 정서들을 뭐예요? 마음의 움직임들을 제대로 관주할 때, 제대로 관찰할 때,
contempl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contemplate. contemplate라는 명상과도 비슷한데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관찰할 때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다. 어떤 것처럼 감각의 편안한 것들을 생각할 때와 똑같이 자, 우리가 부드러운 것, 달콤한 것, 뭔가 우리의 감각, 후각, 청각, 미각, 시각 이런 것들의 편안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즐겁죠. 그것처럼 우리가 정서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들 미움, 분노, 사랑, 질투, 명예심, 동정심 이런 것들을 제대로만 관조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즐겁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진짜 공부를 통해서 즐거워 본 적 있어요? 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현실을 이해했을 때 우리의 감각이 즐거운 것을 생각할 때 즐거운 것처럼 우리의 감각에 편안한 것을 생각할 때 즐거운 것처럼 똑같이 즐겁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엄청난 큰 기쁨이죠. 자, 우리가 단 걸 먹으면 우리의 감각적 즐거움은요, 한계 효용이 있어요. 맛있는 거 먹어도 결국 언젠간 배부르고 이제 입이 달다 못해서 쓰게 돼요. 물려요.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적인 즐거움은 오래 지속되죠. 자, 제대로 관조했을 때 자,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서론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